직원을 한 8명에서 10명을 뽑아요. 그리고 보통 대표님의 이사님은 라면을 먹기 시작하시죠. 1년 동안. 자, 그 상황에서 한 6개월, 8개월쯤 지났을 때 퍼블리시랑 계약을 하십니다. 퍼블리시랑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뭐 한 2억에서 5억 정도라고 한데, 자,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계약금이 한 번에 입금이 안 돼요. 보통 나눠서 한 3번에서 4번에 걸쳐 입금이 되기 때문에 보통 개발자분들이 와, 우리 게임 3억에 계약했어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좋아할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3억에 계약을 하더라도 게임 출시 직전에 나머지 2억이 들어옵니다. 3억짜리 계약을 하더라도 그 게임 개발에 쓸 수 있는 자금이 1억밖에 되지 않아요. 한국에서 그 계약서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뭐 창조경제나 이런 쪽 미래과학 관련돼서 그런 계약서 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할인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자본금 3억 시작해서 3억짜리 퍼블리싱 계약을 하고 1년 동안 게임, 그 다음에 그 퍼블리싱 계약을 기반으로 벤처캐피탈을 찾아가서 시리즈 A 첫 번째 투자를 받겠죠. 첫 번째 투자를 받으면 보통 그 투자 자리가 적게는 2억 5천, 많게는 최근에 제일 많이 받은 초기 투자 차례가 한 7억 정도. 한국에서 게임 제일 잘 만든다는 소리 듣는 분들이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유명한 카카오계통 벤처캐피탈 K큐브에서 7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제가 이 문서를 2달 전에 만들었는데요. 2달 전까지만 해도 초기 투자 최고 기록이 5억 정도였어요. 근데 2달 만에 초기 투자 최고 기록이 7억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게임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시리즈 A에서 회사 가치 한 20억에서 50억 정도로 이 정도 액수로 투자를 받고요. 이 모든 게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아주 굉장히 많은 자금을 들고 시작한 게 아닌 이상 보통 스타트업의 한 게임 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최대 액수는 제가 보기에 8억에서 10억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쉽지가 않죠. 제가 여기 적은 것은 그냥 대체적인 규모고 이렇게 10억을 투자받더라도 첫 번째 게임의 흥망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제 후배가 별 생각 없이 게임 회사를 만들면 말릴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우수한 실력자들이 어느 정도 큰 자금을 갖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퍼블리셔나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게임 회사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국에서 창업해서 1년 만에 30억 밸류, 40억 밸류 인정받고 창업한 지 2, 3년 안에 300억, 400억 밸류 인정받아서 상장 코스닥까지 갈 수 있는 업계는 아직까지는 지난 3년 동안에는 게임 회사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사가 게임을 만들고 퍼블리셔가 마케팅을 하는 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퍼블리셔가 이런 개발 조금 더 깊게 관여하는 거의 컨설팅이나 프로듀서로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일은 개발사들이 이런 계약이나 비즈니스의 구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불공정한 계약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게임 계약 한 번 할 때 전 세계 판권을 그대로 같이 계약하는 것이 현재 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자기 게임에 자신이 있으면 글로벌 계약하시면 안 되죠. 일국의 게임 따로 팔 수 있고 일본에 따로 팔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계약 잘못하시면 3, 4억짜리 계약서에 현혹되어서 해외 판권 그대로 같이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꼭 나쁘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나쁘다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도 자기 게임에 정말 확신이 있으시면 그렇게 글로벌 판권을 원터치로 넘기는 계약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가 뒤쪽에 있네요. 구체적으로는 계약금을 한 번만 주지만 판권은 전 세계로 간다든가 3억짜리 계약을 했는데 정작 게임 개발에 쓸 수 있는 계약금은 1억밖에 안 된다든가 퍼블리셔가 사장님이 받겠다고 계약 취소를 했는데 계약금 잔액을 통째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약 취소를 하자고 그랬는데 계약금을 전부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래서 회사를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빚이 1억, 2억 있다 보니까 정작 그 빚 때문에 회사 정리 못하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퍼블리싱 계약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키워드는 다극화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어릴 때 학생 시절 게임 많이 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애니팡이랑 블레이드 앤 소울은 저는 같은 게임이지만 같은 산업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많은 것이 달라요. 뭐 게임이 잘 되는 국가, 게임을 하는 디바이스, 플랫폼, 기반 기술, 장르, 유저, 이렇게 같은 게임 산업 인더스트리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다극화의 어떤 요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각각의 분야를 조합했을 때 새로운 게임 산업의 임팩트가 계속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 산업에 대해 접근하실 때 그냥 게임은 이런 게임이야, 게임이란 것은 이런 회사라고 단순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다양한 키워드 안에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내가 서비스하려고 하는 게임은 이런 게임의 다극화 프레임 안에서 이런 영역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3살짜리 애기들이 하는 게임은 신경 쓸 게 많아요. 광고도 못 넣고 야한 것도 못 넣고 엄마 아빠가 같이 해야 되는 기능을 넣어야 되겠죠. 반대로 20대 남자가 하는 게임은 필연적으로 좀 다소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조금 외국 이야기입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돈 많은 글로벌 회사가 인도에서 한국으로 치면 막고와 합초에 특화된 인도 전통 놀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어요. 사실 그 회사가 뭐 좋은 회사이지만 그 회사가 탁월한 기술력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인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빈속놀이를 그 누구보다 먼저 게임을 만들었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게임 산업의 어떤 상식이 계속 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RPG니까 이래야 돼, 게임이니까 남자를 대상으로 해야 돼, 이런 시대가 계속 지나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각 나라마다 물론 운 좋게 전 세계에서 히트하는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러한 플랫폼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만 잘 되는 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는 현재 한국과 동남아 일부에서만 잘 되고 있고, 라인 같은 경우는 한국과 동유럽 업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잘 되고 있고, 여기 보면 뭐 바이버라든가 이챗 같은 경우는 또 그냥 왓츠앱 같은 경우는 또 북미나 동남아나 또 중미나 중동이나,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아프리카의 스타트업이 만든 아프리카 사람들이란 메신저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각 나라마다 또 그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좋은 걸 만들어서 글로벌 히트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런 로컬라이즈에 더한 컬처라이즈, 예를 들어서 게임 안에 어떤 저랑 친한 회사 게임 중에 크루세이더 퀘스트가 최근에 히트를 했는데요. 그런 게임이 예를 들어 중동에 나가거나 이슬람권에 나갈 때는 게임 제목이나 게임 내부의 직업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죠. 게임 주인공이 십자군인데 이슬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게임을 해외에 낼 때 로컬라이즈에 더한 어떤 컬처라이즈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고 있는 여성 유저, 아가씨들이 할 수 있는 게임, 당연히 로맨스 게임 그런 게 많아지겠죠. 또 애기들 게임, 또 애기들한테 공부가 되는 게임, 그리고 아시아, 인도, 동남아,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선진국입니다만 동남아시아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특히 타이 같은 곳에서 물론 인터넷도 깔려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에서 유선 인터넷,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터넷이 생략되고 바로 모바일 인터넷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발도상국에서 그런 저가용품을 기반으로 한 게임 비즈니스라든가 그런 다양한 키워드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키워드는 갬블링 쪽인 것 같습니다. 도박 말고 페이스북이나 스마트폰 기반으로 약간 건전한 카지노 게임, 슬롯머신 게임, 빠찡고 게임을 살짝 건전하게 만든 게임들이 심하면 한 달에 100억, 200억씩 벌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다극화라는 영역에서 기존에 게임을 하시 않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여자분들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에 복잡하고 화려하고 그런 게임들의 질만큼이나 단순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전통 놀이, 보드게임, 또는 슬롯머신, 카지노
이런 기반 게임과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런 소셜 갬블링 비즈니스가 기존의 게임 산업보다는 기존의 어떤 뭐 카지노 업체, 라스베가스나 뭐 마카오 중국의 거대 카지노 업체들이 투자를 해서 이런 게임과 갬블링의 어떤 통합이 시도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게임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한 바퀴 빙 돌았는데요. 사실 논쟁이 되는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게임 유료화가 굉장히 독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차, 강화, 굉장히 심한 게임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퍼즐앤 여러분들과 한 달에 1,000억씩 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에 게임 1,000억, 한 달에 어떤 특정 게임이 한 나라에서 매출이 1,000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유료화가 굉장히 사실은 독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만 일본에서 소셜 게임이 한참 떴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러면 애기 엄마가 애기 우유값을 나라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게임에 돈을 써버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그게 일시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어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지나치게 게임 유료화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게임 협회가 만들어서 게임 협회가 이런 유료화는 금지, 저런 유료화는 금지 같은 그런 명을 내리기도 했고 실제로도 그 어떤 조례로서 법률로서 이런 유료화는 하지 마라고 터치가 들어갔었습니다. 사실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제가 아까 노트북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수로 클릭을 잘못하기 유저가 실수로 클릭을 하면 그게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형태의 어떤 UI 설계하는 경우도 사실은 가끔 보입니다. 물론 아주 메이저 회사에서는 그러지 않고요. 좀 작은 회사가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있죠. 3살짜리, 5살짜리 애기가 게임 아이템을 샀으니까 환불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환불해 줘야 됩니다. 구글이나 애플이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음악 CD를 사서 비닐 포장 뜯고 음악을 들은 다음에 환불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까지 없던 방식의 비즈니스다 보니까 뭐 소비자 보호법이라든가 어떤 청소년 보호법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제 강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친 것 같고요. 일단 현재 한국 게임 업계는 뭐 이런 느낌으로 모바일 게임에 대한 변화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뭔가 굉장한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양극화 말씀드렸는데 2명에서 5명이 만든 인기 게임들이 특히 최근에 일본에서 1명이 만든 살아남아라 개복치라는 게임이 한국 매출 40위까지 갔습니다. 한국에서 매출이 40위라는 것은 1천만 원. 네, 그게 적은 것은 아니죠. 한 달 그게 광고 매출 빼고 한 달에 한 5억쯤 나오나요? 4억쯤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1인 개발자가 아무 마케팅 없이 뛰어들어 물론 게임 컨텐츠 안에 마케팅을 도와주는 다양한 컨텐츠가 있습니다만 그런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고 저는 아무리 양극화가 심해도 희망이 없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동료분들이 좋은 게임 만들어서 좋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상황을 보고요. 실제로도 2014년도에 가장 많은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게임입니다. 네. 제가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게임 아무리 본인이 다른 분야에서 좋은 경력을 갖고 계시고 훌륭한 프로그래머라고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게임 회사를 창업하실 때는 게임 산업에서 그래도 한 5년 이상 장표가 굵으신 분들하고 창업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계의 생리가 업계의 기본 문법이 다른 업계와 굉장히 다른 점이 많고 지난 3년 동안에는 게임 산업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하면서 같이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았습니다만 최근 게임 산업은 어쨌든 게임 산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